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7번째 시간 자살 예방과 위기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일반적인 정보와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므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상담 서비스나 핫라인에 연락해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부 자살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께 이 자살에 관련된 사실들에 관련해서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 미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48,000명이며 자살은 10번째 사망 원인이다. 맞습니다. 네, 이것은 맞는 답입니다. 미국 내 자살 사망자의 숫자는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4명 정도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고요. 자살 사망자 수는 보통 약 2년 정도 통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19 상황에서의 자살 사망자 수는 2022년도 정도에 집계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인의 경우 자살은 7번째 사망 원인이며 제일 자살이 많은 연령은 45에서 54세이다. 네, 이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2018년에는 233명의 한인이 자살로 사망했으며 한인이 100명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3.7명이 자살입니다. 이는 인종별 비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또한 한인에게는 자살이 7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20%의 자살이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우는 45세에서 54세에서 발생했습니다. 45, 54세 그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살의 위험 요소 중 가장 주된 것은 정신질환, 약물 사용, 자살 시도 경험이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90%의 자살이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섭식장애 등 정신질환들 또는 약물 사용 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일어났습니다. 자살 시도 경험이 많을수록 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커지고 가족의 자살이 또 개인의 자살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 중 극도의 상실감을 일으킬 때 자살의 촉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혼, 사별, 퇴직, 해고, 승진 실패, 질병, 통증, 폭력, 학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또 극복을 잘 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스트레스 사건은 그 개인의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애정, 삶의 목적, 자존감, 건강, 경제적인 안정감, 이런 것에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큰 타격을 입었을 때, 그때 이 사건이 자살 행동의 촉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살의 내면 동기 중 가장 주된 것은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 느끼는 절망감과 심한 고통을 멈추고자 하는 바람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 사실입니다. 자살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동기예요. 근데 이 외에도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사별한 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타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자기 혐오감, 그리고 복수심,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내면적 동기로 꼽힙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살을 막아주는 보호 요소는 종교적 신념, 책임감, 높은 문제 해결 능력, 주위의 도움, 높은 서비스 접근성 등이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네, 자살 예방이라는 것은 단지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보호적인 요소도 함께 강화해 줌으로써 자살로 향하는 마음을 잡아주고 돌려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보호 요소를 강화하는 노력도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자살 예방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100%가 이 답을 하셨는데요. 네, 자살에 대해 묻는 것은 자칫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예, 사실이 아닙니다. 자살에 대해 묻는다는 것은 자살이라는 금기시되는 주제를 꺼내도 된다는 허용의 메시지이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안도감, 신뢰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줄 수 있게 되죠.
또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자살의 위험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맞히셨네요. 응답하신 분 중에서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코비드-19 상황이 자살 위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디 헐시 자살 위기 생명의 전화에 의하면 2월에 코비드-19하고 관련된 그 위기 전화가 22건이 전화가 왔었는데 그 다음 달인 3월에는 1,800건이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0%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4월과 5월의 통계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코비드-19이 그만큼 사람들의 정서적인 위기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팬데믹이 자살 위험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제리 리드라는 자살 예방 전문가가 이런 대답을 했는데 제가 인용을 합니다. 예, 팬데믹 초기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같은 대상인 바이러스와 맞서 싸운다는 그 집단 정서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붕괴와 자살을 막아준 반면 점차 사람들이 리오픈이 되죠. 그래서 학교나 직장으로 복귀하는 그 시기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비교적으로 더 우울감과 절망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때가 자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오픈을 하고 이제 노멀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타격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고립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자살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위의 분들을 많이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CDC도 이런 걸 뒷받침을 해줘요. 통계를 보면 매년 이제 자살 그 통계를 수집을 하고 나서 그 자살 케이스들의 그 배경이 어땠는가, 자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2016년도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살을 당시 그 발생 배경이 제일 많았던 것이 자살 발생 직전 2주 내에 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언쟁 및 갈등, 다음 직업, 직장 문제, 그 다음 경제적 문제, 그 이외에 법적 문제, 주거지 상실, 그리고 또 학교 문제, 학대나 방치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그 5가지 맨 위에 보시면 지금 이 코비드-19의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년 후에야 그 통계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자살 위기를 높이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살 예방 기술을 가지는 것, 키워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개개인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살 방지나 자살 예방은 전문가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의 대부분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았어요. LA 카운티 통계를 보면 약 20%만 정신건강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자살할 당시에. 그 의미는 뭐냐? 80%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았던 경험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이 정신건강 시스템 외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의 위기를 발견하고 도와줄 때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보다 자살의 위험을 발견한 누군가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례가 응급대응 서비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절한 개입과 중재를 한다면 자살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여러분과 같이 일반인들이 자살 위기를 대응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만 가지고 접근을 잘 해주고 다루어 준다면 자살의 위험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한인 문화나 언어에 익숙한 그런 지역사회 자원이 우리 사회에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그 일반인들이 그 자살 중재의 역할을 가진 그런 생명 지킴이가 되어줬을 때 지역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을 때에 이 지역사회 한인, 자살을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네. 자살 예방의 단계는 저희가 한 5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탐색과 질문을 해주는 것, 그리고 삶을 유지하도록 경청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속적인 관심, 팔로우업을 해주는 것,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자살의 전조, 위험 신호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크게 6가지로 나눠보죠. 생각, 신체, 언어, 기분, 행동, 상황. 네, 생각으로는 삶이 가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없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그것이 자살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신호로는 외모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불면 증세,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어떤 분은 반대로 잠을 굉장히 많이 주무시고, 그리고 또 식욕을 잃고 체중이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극심한 통증, 만성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신호로는 이게 이제 암시적인 신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끝내고 싶다. 날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부담되는 존재다.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다. 네. 내가 없어져줘야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것이 언어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분이라고 한다면 죄책감, 분노, 고립감, 슬픔, 절망감, 무력감, 절박감. 행동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든지, 난폭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뭐 유언장을 만들고 하는 행동, 그리고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이 증가한다든지,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을 잘 안 하고,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고립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건강 위생 관리를 소홀을 하다든지, 그리고 이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실감을 일으키는 그 스트레스 사건이 자살의 촉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특별히 그분한테는 큰 상실감을 가져다 줬을 때 이것도 하나의 전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뭐 어떤 분이 분노도 할 수 있고 슬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자살 신호인가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평소에 이런 걸 보이지 않던 분이 어느 시점부터 이걸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황, 저런 상실감을 일으키는 어떤 상황이 최근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건 아닌지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내 직감상 이것은 정말 위험 신호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이것입니다. 내가 관찰한 바를 이야기하고 염려를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는 아무래도 또 스티그마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용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대화하는 게 좋겠고, 전화 통화도 뭐 괜찮겠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서두르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 놓고 대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 전조인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3가지 태도를 여러분이 좀 숙지하고 그리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비판적인 태도입니다. 상대가 어떤 신념으로 나한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때로는 제가 이럴 수 있어요. 자살이라는 건 정말 하면 안 된다라는 굳은 신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너무 미리 내세우고 나간다면 그 상대방이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혹시 저 사람은 너무 자살에 대해서 누구나 자살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내가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너무 허용적으로 나가면 어떤가, 뭐 이렇게 또 걱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념을 내세운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탐색을 하면서 무비판적인 태도로 내 신념을 미리 앞서서 내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융통성적인 자세로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묻자. 이것이 자살 예방 훈련에서 항상 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간접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결국 간접적인 대답만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결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퀴즈도 해봤지만 자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그 생각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있게 물어본다면, 아, 이분은 자살에 대해 도울 마음이 있고 내게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허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 신뢰를 하고 그때 마음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 대답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솔직한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황상 여러분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당한 상황과 이분이 보이는 모든 신호들을 봤을 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다면 이분이 처음에 노라고 하더라도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다시 대화 중에 다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태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좀 힘들다고 하시다면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피해야 할 질문 유형으로는 혹시 자살 같은 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 질문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저한테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는 그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마음을 닫고 솔직하게 자살을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지금 자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시조하는 그런 투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판단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또 이제 솔직한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혹시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품고 계시나요? 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을 저는 또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것이 이제 자살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자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단어가 또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자살을 직접 말에 집어넣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질문의 예로 제가 이것들을 보여드립니다.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많이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때로 자살까지도 생각하죠. 혹시 아무개 씨도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되겠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때론 평소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술을 많이 마시면 충동적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기도 하죠. 지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요. 네, 이거는 뭐냐면 평소에는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술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라고 해서 상대방이 자살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수치감으로 느끼지 않도록 술이 왼수죠. 맞죠? 그러니까 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수치를 감소해주는 그런 또 질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이런 자살에 대한 질문에 yes라고 대답했을 때 우리는 그러지 않길 바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렇지만 yes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런 피해야 할 반응 태도, 제가 나열한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면 자살을 생각하는 분이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하지 않고 마음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충격을 받는 모습, 죄책감을 강조, 본인의 또 신념을 이제 내세워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다거나
상대방 가족에게 상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분한테 또 마음을 닫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어렵게 했는데, 나는 너보다 더 심한 일도, 뭐 당했는데, 그 잘 견뎌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면 뭐 잠 푹 자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이분은 자기의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닫을 수도 있겠죠. 비밀 보장을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정말 위기 상황이면 응급팀에 연락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주제를 피하려는 자세로 좀 더 밝은 얘기를 해볼까? 라면서 주제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이분에게 그 마음문을 열고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거죠. 냉소적인 자세는 이 가족이나 정말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제발 이기적인 생각하지 말아요.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알아요. 예, 이런 언급 자체가 이제 마음문을 닫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태도는 피하도록 합니다. 예. 일단 자살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제 도와주게 될 때 이제 이 단계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죽으려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의 편에서 인내하며 경청해 줍니다. 예. 죽음에 대해서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죽음에 대한 이유를 계속 들어줄 때 이분은 한 번도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이것을 누군가가 들어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고 있구나. 라는 그 희망을 가지면서 그것 자체로 굉장히 그 삶의 메시지가 되고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기꺼이 경청할 때 이제 그 사실로 인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들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삶에 대한 미련이나 삶으로 향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예를 들어서 뭐 소중한 관계, 내가 아끼고 있는 누군가를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데라는 그런 바램, 회복의 갈망,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때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죽을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러한 미련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바람이 있으시네요 라고 할 때 그분은 그 순간에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삶에 대한 미련과 그런 갈망이 있구나. 네. 이분이 이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고 여러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죽음과 삶 가운데서 망설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선 안전하자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삶의 포기는 한번 결정하면 다시는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래도 상황을 진전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함께 노력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지금까지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셨지만 지금은 제가 같이 있으니까 함께 그것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하지만 여전히 죽음이라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우선은 거기서 지키는 방법을 우선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지 제가 좀 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살 수단을 제거해야겠죠. 그렇죠? 뭐 약을 모아놨다든지 아니면 총기류를 구입해놨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우선은 이런 것들을 치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의사나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조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자원과 사회적 지지를 동원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신용카드 빚으로 인해서 자살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런 그 신용카드 빚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드리고 자원을 연결해드린 결과 굉장히 자살의 그 위험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이제 자살 시도 안 하시고 잘 회복을 하셨거든요. 네, 이러한 구체적인 자원을 연결해 주는 것,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
사회적인 지지를 동원한다. 뭐 성직자를 연결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먼 곳에 있더라도 정말 친한 친구를 다시 연락해서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지지를 동원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과 또 함께 팀으로 이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활용한다. 뭔가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대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게끔 하고 그분은 그런 게 아무것도 내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 기술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또 그런 좋은 기술들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많이 배웠죠. 네, 이런 아이디어들을 또 제공해주고 이분이 함께 그런 기술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네, 그렇게 권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신과 전문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계속 오랫동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이 대응을 해준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상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살 통계를 보면 한 80%는 자살할 것이냐 아니면 살 것이냐 여기서 굉장히 망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 정도는 굉장히 자살 의도가 확고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살을 시도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20%라고 해요. 그래서 80% 정도는 우리가 사용한 이런 기술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돕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안전을 지키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응급 서비스나 위기 대응팀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돕는 분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동의를 하시면 주치의나 정신과 전문가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이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은 전문가의 치료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와 연결이 될 때까지 이분들이 안전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그것이 가족이면 가장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 24시간을 모니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자살 예방 생명의 전화나 이러한 그 위기 개입 전화 번호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분이 힘들 때 그쪽으로 전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분이 전문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누군가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리퍼를 해주고 의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내 역할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첫 번의 상담 후에도 계속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니터 해주시고 만약에 우울증 약이나 이런 걸 처방받으셨다면 이런 약들은 장기적으로 복용해야지 약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복용해야 그 효과가 그때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계속 약 복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부작용이 생겨도 걱정 말고 의사와 상의하면 또 다른 약을 트라이할 수 있으니까 약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생기면 의사에게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권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4시간 누군가가 옆에 계속 있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보조적인 도움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생명의 전화 그리고 이 지역에는 디디 헐시 자살 예방 핫라인이 있고 이 핫라인에는 한국어로 서비스가 또 제공되는 시간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함께 알려주셔서 밤에 다들 자고 있는데 혼자 깨어 있는데 정말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럴 때 이런 전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국 핫라인 액세스 전화번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위기 대응 상황에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코비드-19 웜라인이 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그쪽 번호를 누르고 웜라인 상담원과 또 대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면 가족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굉장히 지금 급박한 자살 위기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911이나 이런 정신건강국 핫라인에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파트를 마치기 전에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가 자살 위기를 개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하기에는 좀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시스트 자살 중재 기술 훈련은 이틀간 15시간 동안 이런 자살 중재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유익한 강좌입니다. 지난 3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배우셨고요. 그리고 9월에 또 하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스케줄된 대로 저희가 이 트레이닝을 실행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께 또 이메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기관의 초청을 통해서도 세미나 개최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QPR 자살 예방 교육은 2-3시간 정도의 무료 강좌인데 아주 기본된 지식과 기술을 쉽게 설명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한국어 교재로 진행되고 또 단체나 교육기관 요청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온라인 세미나도 현재 가능합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돕는 스마트폰 앱 네, 마이3라는 것 한번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고 설치해 보시고 이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살의 위기를 겪었던 분이 본인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냐, 본인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나중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계획을 살펴볼 수 있게끔 해주는 앱입니다. 네, 이것을 한번 설치해 보시고 또는 이렇게 필요한 분한테 또 이런 걸 권유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살 예방 관련 유용한 웹사이트 모음을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나중에 그 다시 보기 기능을 하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저희가 또 같이 옆에 보여드리잖아요. 네, 거기에 이 좀 링크가 워킹이 되도록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제 파트는 다 마친 것 같고요. 이제 윤스태 선생님께서 테이크오버 해주시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카운티 멘탈 헬스 디파먼트의 PMRT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윤수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크라이시스 펀드 핫라인인데요. 일단은 이게 LA 카운티에서 일어나는 일만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카운티나 다른 지역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A 카운티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해도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리지만 일단 엑기스만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처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Department Mental Health라는 아래에 EOTD라는 뷰어로가 있습니다. 디비전이 있는데 그 이름은 Emergency Outreach Triage 뷰어로가 있습니다. 디비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PMRT 서비스라는 것과 스페셜라이즈 팀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LPS, Designated Hospital 요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그 PMRT 프로그램이고요. 이름은 이제 Psychiatric Mobile Response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PMRT 서비스와 스페셜라이즈 팀에서 Law Enforcement 팀 그리고 AOT, Outpatient Treatment Outreach 팀 그리고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액세스 센터가 있는데 액세스 센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콜센터입니다. 멘탈 헬스에 관한 모든 이슈를 여기에 전화해서 말씀드려도 되고 물론 시스 리스판드도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액세스 센터는 24시간 또 365일 동안 계속 오픈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모든 어떤 멘탈 헬스에 관련된 지식이나 인포메이션 혹은 어떤 서비스를 요청할 때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키핑 서비스는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출동을 해서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제가 이쪽으로 전화해서 이제 이 액세스 센터에서 다른 일반 프라이빗 하스피털로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사이크 베드를 어레인지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모르시겠으면 어떤 멘탈 헬스 이슈가 있으면 무조건 액세스로 전화하셔서
안에서 이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원하는 서비스 쪽으로 링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화하셔서 영어가 좀 불편하신 분은 한국말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하시는 에이전트에게 한국말을 하시는 에이전트에게로 이렇게 연결해 드립니다. 여기 이제 액세스 센터 브로셔고요. 프레젠테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있는 TMRT 서비스입니다. Psychiatry Mobile Response Team. 일단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렌털만 패트리스 쇼트 액트라는 데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환자를 만나고 그 환자를 이벨루에이션해서 그 환자가 자살 충동이나 혹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LPS는 카운티에서 에듀케이션을 하는데 카운티에서 정해진 에듀케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만이 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자격에 신청하시는 사람은 사이키애트리스트 정신과 의사, 그리고 정신과 널스, 그리고 심리학자, 그리고 저처럼 LCSW, 라이센스 클리니컬 소셜워커, 그다음에 LMFT, 라이센스 메디신 패밀리 테라피스트, LPT, 라이센스 사이키애트릭, 사이키애트릭 텍. 요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시험을 통과하면 LPS 자격을 얻게 됩니다. LPS 자격 기관은 기본적으로 카운티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요. 카운티 혹은 LA 카운티 멘탈 헬스 디파트먼트 그리고 멘탈 헬스 디파트먼트와 컨트랙을 맺은 에이전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에시안 퍼시픽 카운슬링 센터 같은 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카운티에서 지정한 인페이션 유닛, 인페이션 하스피털 중에 사이크 유닛이 있는 그런 하스피털에게 카운티에서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법령은요, Welfare Institution Code 해가지고 WAC 1550, 5585 사이키애트리 콜드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건 인발런트리 콜드입니다.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제 어떤 분이 저희 쪽으로 전화 와서 이제 서비스를 신청하죠. 그럼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 이벨루에이션 하고 저희가 보기에 이분이 뭐 자살 충동이 있다거나 혹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병원 입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강제력을 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결정한 이것이 어드미션,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3일 동안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벨리에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벨리에이션 속에서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해서 병원에 보냈을 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분은 병원에 involuntarily 입원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모든 결정은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있는 사이키아트리스트 정신과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은 병원에 입원할 만하다. 이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 보내게 되면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3일 동안 있지만 항상 3일 동안 있는 건 아니고 뭐 하루 있을 수도 있고 이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4일 연장돼서 최고 6개월까지 있는데 보통 그렇게까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한 1, 2주 아니면 하루 안에도 그 닥터가 보기에 뭐 이 사람은 별로 그런 자살이나 혹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날도 바로 병원에서 퇴원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상은 모든 에이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카운티 밖에 있는 프라이빗 하스피탈하고 계약을 맺은 병원은 기본적으로 5살부터 있습니다. 5살부터 이제 뭐 위로는 제한이 없는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5살 밑에 애니까 뭐 4살짜리가 자살 충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아이는 이제 카운티 병원으로 보내야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컨트랙을 맺은 병원은 거의 5살 이상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뭐 저희 LA 카운티 PMRT 쪽으로 연락하게 되면 저희 팀이 어딘지 다 갑니다. 뭐 환자가 맥도날드에 있으면 맥도날드에도 가서 이벨루에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도 가고 병원도 가는데 병원에 ER은 가지만 병원에는 인페이션은 가지 않습니다. 병원 인페이션에 어떤 환자가 뭐 치료를 받다가 자살 충동이 있으면 만약 그 병원이 LPS 자격이 없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병원은 이제 LPS 자격이 있는 병원 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쪽에 있는 프라이빗 이벨루에이션 팀이 와서
이빌리에이션 하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소는 저희가 가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제 입원의 기준, 이제 기준이 있겠죠. 저희가 병원에 그 환자를 입원시킬 기준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danger to self, danger to others, gravely disabled. due to mental illness. 그러니까 정신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본인을 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남을 해하려고 하거나 혹은 거의 장애가 있는 수준의 멘탈 스테이터스라고 한다면 저희가 강제로 병원에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디저트 셀프는 뭐냐? 아니면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해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목을 끊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손목을 이제 컷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danger to others, 그러니까 남을 남을 죽이려고 하는 하마사이드 아이디에이션부터 해서 누구를 때리려고 하거나 누구를 밀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danger to others에 들어가고요. 이제 gravely disab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패러노이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 음식에 독을 타놨다, 그래서 난 저걸 먹을 수가 없다, 모든 음식은 좀 컨타미네이트 돼 있다, 아니면 포이즌 돼 있어서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몸무게를 잃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강제로 병원에 보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어떤 부모님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저희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스키즈프레니아,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다. 소리를 너무너무 듣고 그 소리 때문에 소리 지른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벽을 발로 차고 이 완전히 병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가 가면 물어봅니다. 그래서요, 이 아드님이 소리를 듣는데 소리를 들은다면 어떻게 하시죠? 어머님을 해치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본인을 해하려고 하나요? 그럼 어머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소리 지르고 머리를 쥐어뜯고 막 그래. 근데 그건 자살이나 나를 해치려고 하진 않아.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크라이테리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대로 예를 들어 환자가 있는데 환자가 소리를 듣습니다. 듣는데 야 너 죽여 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소리를 듣지만 나는 그게 내 홀루시네이션인지 알겠고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크라이테리아가 안 되는 거죠. 소리를 듣는데 소리가 야 A라는 사람 죽여. 이 사람은 싫어. 내가 A라는 소리를 듣지만 나는 A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이거는 that's wrong. 그럴 경우에는 크라이테리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소리를 듣고 내가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쟤를 죽이라고 해서 난 쟤를 죽일 거야. 아니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실 때는 그게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되는 거죠. 다 쉽게 얘기하면 멘탈에서 심틈이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병원에 가실 조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약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메탄페타민이나 아니면 코케인 이런 것 때문에 알코올 이런 거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은 그 드러그로 인해서 이 사람을 강제로 보내지는 못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자살할 건데 할 거다 했을 때는 병원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있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제가 맡은 케이스인데 어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 됐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친구랑 술을 먹다가 친구에서 집에 갔는데 우울한 나머지 더 이상 살기 싫다가 아니고 자고 싶다, 다시는 깨어나고 싶지 않다 하면서 집에 있는 약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물론 약을 했지만 우울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클리니션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차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되고요, 가족도 되고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되고, 카운셀러도 되고, 또 ER에 있는 소셜워커도 되고, 누구든지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그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은 LA에 있고 나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그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근데 얘가 맨날 평소에 어저께도 죽고 싶다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애가 전화를 안 받아. 어떡하지? 가서 한번 봐주실래요? 라고 하면은 저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뭐 문을 로컬할 수 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으로 와야 되거든요. 집 오피스로 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럴 때는 911 전화하셔가지고 LAPD를 찾으시고 웰페어 체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LAPD가 가서 해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본인은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가능한 환자는 LA에 있다고 한다면 뭐 아시는 친척분이 가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간다거나 아니면 매니저와 연락을 해서 매니저가 그 문을 열어주시면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화만 와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정말 위급하시면 911 전화하셔가지고 출동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그런 서비스 요건이 만족이 돼서 출동하게 되면 일단 현장에 도착해서 그 전화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환자를 둘러싼 분들에게 인포메이션을 구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분이 만약에 호텔에 있다면 호텔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식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환자들이 이거 인발런트리 병원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할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환자가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자살 충동이 있는 걸 아는데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했다. 내가 너에게 지금 기회를 준다. 너가 갖고 있는 마음을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들은 다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에서 들은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제가 결정을 해야겠죠.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이밸류에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 환자를 입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환자가 마이너,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마이너일 경우에는 저희는 슈퍼바이저에게 연락을 해서 컨설테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밸류에이션을 했고 이런 정보를 얻었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식으로 통보를 하게 되고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입원으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 섭외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LA 카운티에서 LPS 자격을 다시 말해서 정신과 병동이 있는 병원을 섭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병원도 이제 계약 조건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병원하고 병원이 관계를 맺은 그 보험회사들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느 병원은 뭐 블루실드는 받는데 어느 병원은 블루클로스는 안 받는다. 어디는 메디케어만 받고 어디는 메디카드 안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은 뭐 나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받고 어느 병원은 뭐 제로 사이클이라고 해서 55세 이상 돼야 받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기준에 맞춰서 알맞은 병원을 찾아서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가 있으면 그 베드를 가지고 앰뷸런스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앰뷸런스 아까 전에 이제 그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죠. 액세스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섭외하고 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환자가 인발런트리로 병원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는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경찰을 부르게 되면 이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컨트롤은 경찰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끔은 이렇게 핸즈온 해가지고 환자를 그 건이 앰뷸런스 건이 눕혀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찰들은 그 환자에게 손을 대리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경찰이 우리는 손을 댈 수 없고 너 옆에 있기만 하겠다. 계속 이렇게 가자 얘기하는데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한 80% 정도는 경찰이 핸즈온을 해서 손을 대서 환자를 에스코트해서 그 앰뷸런스 안에까지 실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병원에 못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경찰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원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전화를 주신 그런 그 서비스 요게 정신질환 교육을 하고 뭐 환자가 갖고 있는 심텀이나 아니면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질환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하고 세프티 플랜을 만듭니다. 너가 전조 증상은 이러한 거고 이럴 때 너의 코팅 스킬은 이런 거고 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뭐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환자에게 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들어와서 이 환자분이 만약에 멘탈 헬스에
멘탈 헬스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면 저희 시스템인 SRT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아웃페이션트 리퍼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웃페이션 클리닉에서 2주 안에 환자에게 연락을 해서 아웃페이션트 서비스, 다시 말해서 테라피나 메디케이션 서비스를 받을 건지 받지 않을 건지를 물어보게 되고 오케이 하면 받는 거고 안 받아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가 진행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벨리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를 이벨리에이션 한다 그러면 마이너가 어뷰즈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만약에 어뷰즈 당한 게 있으면 반드시 CPS, Child Protective Service,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Child Protective Service에 연락을 해서 리포트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벨리에이션 환자가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어덜트 어뷰즈 서비스, 어덜트 어뷰즈 관련돼서 이 질문을 하고 만약에 환자가 그 어뷰즈나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APS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환자가 이제 보니까 아이디에이션이 환자가 갖고 있는 생각은 누굴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연락처를 알게 되면 타라스 오브 듀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환자가 죽이려고 하는 대상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우리가 50-50 홀드를 했고 이 사람이 누구누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리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타라스 오브 듀리인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컨피덴셜리티를 저희가 깰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따라서 이건 반드시 이런 게 불편하신 분도 있는데, 항의하는 분도 있는데, 요 세 가지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LA 카운티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는데, 저 랭캐스터하고 팜데일 쪽이 서비스의 원이고요. 2는 밸리 지역이고, 3은 이제 저 포모나나 그 이스트 LA 쪽이고, 그다음에 4가 다운타운이고요. 5가 산타모니카 지역이고, 6이 캄튼 사우스 LA, 7이 다우니 잉그루드 쪽이고, 서비스 LA AC 토렌스 그쪽인데요. 이제 각 그 서비스 에리아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PMRT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MRT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액세스에 전화하시면 되는데 24시간이고 또 이렇게 있는데 직접 만약 그 오피스에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화하는 번호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1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이 오피스는 오픈을 아침 10시에서 저녁 5시까지 오픈을 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이제 그 애프터아워 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애프터아워 팀들은 액세스에서 감당을 합니다. 만약에 들어서 가 있는데 단가 있는데 지금 만약 8시에서 5시 사이에 환자가 발생해서 기존 연락 전화하시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전화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로 인포스먼트 팀. 아까 이제 그 EOTD라는 그 디비전 아래 PMRT 서비스가 있고 스페셜 레드 팀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팀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PMRT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경찰하고 제 같은 클리니션하고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으로 이렇게 경찰 제복을 입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저희 같은 일반 평상복을 입고 있는데 배지는 달고 있죠. 요 팀은 기본적으로 데인저스 셀프, 수사이드에 관련된 서비스보다는 남을 해치려고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인데 막 소리를 심하게 듣고 몽둥이를 들고 있다거나 총을 갖고 있다거나 좀 막 폭력적인 어그레시브한 환자들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요로 PMRT보다는 enforcement 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액세스에 전화하시는 게 아니라 911에 전화하셔가지고 이 팀을 사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팀이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팀이 있는데 마다 그 로컬 폴리스 디파먼트하고는 저희 팀하고는 LA 카운티 패 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데 한건 아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다. 스마트 팀, 요게 이제 LAPD하고 LA 카운티 패 팀과 같이 조인한 프로그램인데 한 50% 이상이 이제 스마트 팀이고요.
매팀이 뭐냐면 LA 셰리프하고 저희 멘탈리스트 팀하고 조인트가 돼서 나간 팀이고요. 나머지는 뭐 더 그것마다 이름이 다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만약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911에 전화했을 때 LAPD가 오는 지역은 our 팀이고 셰리프가 오는 지역은 매 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911에 전화하셔서 I need a smart team, I need a 매 팀 그러면 그냥 그 지역에 맞게 팀을 연결시켜 줍니다. 이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팀이 이런 팀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911 전화하셔서 상황이 이런데 나는 지금 멘탈 이밸리에이션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 팀 혹은 스마트 팀을 얘기하면 그 지역에 맞게 팀을 911에서 보내줍니다. 근데 가끔 이제 스마트 팀이나 매 팀이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스테이션마다 한두 팀이 있는데 걔네들이 항상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스탠바이가 돼 있지 않고 다른 케이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오피서들이 먼저 와요. 오피서들이 먼저 와서 상황을 이밸리에이션 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 걔네 그 환자를 데리고 패트롤카에 태워서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 스마트 팀이나 매 팀이 가능한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걔네들 뭐 이밸리에이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분명히 매 팀이나 스마트 팀을 연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경찰이 왔다고 해서 당하지 마시고 상황을 설명하시면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스마트 팀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데리고 자기 스테이션으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걔네들 프로토콜이 뭐냐면 환자든 누구든 경찰차에 태우면 무조건 수갑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한인들이 그거 보면 당황하시는데 그거는 뭐 범죄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걔네들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태울 때는 태워서 자기 스테이션으로 데려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그 수갑을 채우게 돼 있고요. 가끔 저희가 이제 병원으로 보낼 때 환자를 병원으로 보낼 때 앰뷸런스가 없을 때가 있어요. 뭐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가끔 우리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좀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수갑을 채웁니다. 수갑을 채워서 그 병원 때까지 수갑을 채우는데 그건 이제 세이프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앰뷸런스를 병원에 보낼 때도 앰뷸런스도 보면 이렇게 그 건이에다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이렇게 딱 되는 거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게 프로토콜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프레젠테이션이 안 보이네요. 그 다음 장이. 오케이. 자, 그 다음 AOT 프로그램. 이제 이게 Assist Outpatient Treatment 프로그램인데 이제 멘탈 헬스 환자들 딱 보면 본인이 멘탈 프로블럼이 있는 걸 알고 알아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제 PMRT 서비스가 필요할 만큼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죠. 너무너무 우울해서 자살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그런 거 관계없이 남을 해치려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인발브가 되죠. 저희가 가서 강제로 병원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거나 할 텐데 그 가운데 든 사람들 멘탈 프로블럼이 있지만 치료를 받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AOT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고요. 대상 이제 개요는 로라스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샌프란시스코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멘탈 헬스 환자가 있는데 치료를 받기를 거부했는데 본인의 여자친구를 죽인 경우죠.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원래는 모든 멘탈 헬스 치료는 발란터리가 개념이지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되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뭐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면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누군가가 리퍼럴을 합니다. 리퍼럴은 아무나 할 수 있고요. 가족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클리니션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빨간 줄 보이면 여기 크라이테리아면 가장 뭐 요 프로그램 하나만 설명을 해도 1시간 이상 해야 될 텐데 이 크라이테리아가 뭐냐면 요게 조건이 되면 이 서비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최근 24개월 안에 2번 이상의
입원 경력이 있는지, 멘탈 프로블럼이 이래서 2번 이상의 입원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난 36개월 안에 뭐 체포된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포된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3번 이상 24개월 동안 한 번 이상 병원에 강제로 입원한 경력과 지금 현 상황이 좀 너무너무 좀 시바가 바이런트해서 가족들이 좀 위험을 느끼는지, 요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크라이테리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안에서 알고 계시는 분 중에서 과거에 한 4번 정도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남을 해쳐서 어디 이렇게 베일에 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멘탈 프로블럼이 있는데 너무너무 공격적인데 치료를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리퍼를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냐면요. 저희 이쪽으로 이제 리퍼럴이 되게 되면 저희 팀이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이제 거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트로 가서 이 케이스를 코트를 가져가서 저지로 하여금 페티션을 주게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겁니다. FSP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풀타임 서비스 파트너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리퍼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환자 한 명당 클리니션 한 명이 정해져서 24시간 동안 케어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되면 바로 클리니션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클리니션이 뭐 집으로 가거나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FSP 프로그램에 리퍼를 하게 되고요. 예, 그것보다 더 심한 환자가 되게 심한 환자가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IMD라는 데가 있으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그 바로 아래 단계가 이제 IMD라는 어떤 그런 게이트된 락 퍼실리티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까지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따라서 멘탈 상태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출동하게 돼서 인게이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받으세요라고 추천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그 추천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케이스를 코트로 가져가서 저지로 하여금 페티션을 받게 하고, 저희가 페티션을 가지고 환자한테 서비스를 받으라고 강제 명령하게 되고, 만약 그 명령조차 안 듣게 되면 강제로 IMD라는 그런 데이트 커뮤니티 집어넣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AOT 프로그램이고요. 한 장 넘기시면 이게 이제 리퍼럴 폼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시는 만큼 기입을 하셔서 위에 보면 팩스 넘버가 있거든요. 팩스 이메일이 있는데 보내시면 보통은 2주 안에 연락이 오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한 달 정도 걸리면 바로 이렇게 한 달 정도 되면 저희 이쪽 클리니션에 연락을 하게 되고 약속을 잡게 되고 이제 클라이언트랑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폼이 2개거든요, 2개요.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데모크팅 인포메이션을 집어넣고, 그 다음은 이제 뭐 병원에 간 기록이나 아니면 상황이 어떤지, 세이프티 컨선은 어떤지 그런 거 인포메이션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적힌 여기 팩스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시면 한 달 안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AOT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는 이제 AOT 웹사이트인데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좀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서비스가 좀 광범위한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말도 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다른 클리니션 선생님들이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메시지 창에 적어주시면 그거를 김전 선생님께서 좀 보시고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이 없는 서류 미비자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카운티 펀드가 있어요. 멘탈레스 액트에서 받는 그 액트를 기반으로 해서 카운티 멘탈레스 펀드가 있고요. 그 펀드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이 있으면 보험에서 제가 청구를 하는데 보험이 없으면 카운티 제너럴 펀드에서 쓰게 돼 있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제가 못 들어봤는데,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카운티에서 이렇게 뭐 돈을 내라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 내가 그 서비스를 요구한 게 아니고 내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카운티 서비스를 받고 돈을 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펀딩은 따로 있다는 거, 또
보험이 있으면 보험을 쓰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예. 미성년자의 경우에 자살 위기가 생겼을 때 이웃으로서 신고를 한다면 아이가 네.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 입원이 가능한가요? 만약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네이버가 연결할 수 있어요. 네이버가 연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뭐, 옆집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랑 싸움을 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네. 이제 그거에 싸움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제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서 이벨리에이션 하는 게, 뭐, 그 사람이 자살 충동이 있건 남을 해치려고 하든 간에 기본이 되는 건 멘탈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아주 그 네이버가 그 사람이 멘탈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제가 들어봤을 때 어떤 그런 갈등 관계에서 그런 걸 시작할 때는 그냥 경찰에 전화하라고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갔을 때 너가 나올 수 있는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만약에 그 네이버가 딱 들어보면 가짜로 하는 건지 진짜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네이버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네이버가 얘기를 하죠. 네이버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저희에게 뭐, 전화해서 서비스 신청할 수 없을 것 같고, 신청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그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고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냥 911에 전화해서 경찰 보고 핸들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가족들인데, 왜냐하면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23살 아들이라고 쳐요. 23살 아들이 이제 스키조프레니아가 있고 파라노야가 너무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의심을 많이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이 친구를 이벨리에이션 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전화했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엄마하고 얘하고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서, 뭐 네이버가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왕왕 있는데요. 이분 가족이 전화했더라도 그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끔, 네이버가 전화해서 왔다. 누군 얘기할 수는 없다. 카피덴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이 뭐였죠? 학교. 학교는 보통 학교에서 오는 거는 선생님이나 카운슬러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오면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학교는 이런 뭐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라는 감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무조건 전화를 해야 됩니다. 맨드토리를 전화를 해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 오기 전에 학교로 가서 이벨리에이션 하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학교는 그게 아이에게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스쿨 폴리스를 불러서 강제로 디테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그렇게 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그러면 확답을 받죠. 대신에 PMRT가 너희 집으로 가서 아이를 이벨리에이션 하는 걸 허락을 해라. 허락을 하지 않게 되면 경찰을 부르고, 허락하게 되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가 오케이 했으니까 집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LAUSD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갈등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폼이 있어요. 어떤 그런 아이가 자살 충동이 있다. 근데 리포트를 했다. 우리한테 PMRT 리포트를 했는데 엄마가 와서 아이를 데려간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PMRT가 당신 집으로 가서 아이를 이벨리에이션 할 수 있게 해달라. 엄마가 노하게 되면 어떤 폼을 줘요. 폼을 줘서 이 폼이 뭐냐면 너가 그럼 애를 데리고 닥터나 아니면 다른 그런 정신과 전문의한테 가서 이 폼을 가지고 애를 클리어하지 않으면 다시 학교에 돌아올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것조차도 엄마가 노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경찰을 불러서 저희가 올 때까지 디테인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여기는 스쿨 디스트릭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왜냐면 학교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 이벨리에이션을 받지 않고 집으로 보내는데 애가 자살하게 되면 모든 게 학교 책임이기 때문에 학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질문 하나 또 스마트팀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예, 911입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보통 LA면 더 LAPD가 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LA 말고 뭐 토렌스나 뭐 잉그로드나 이런 많잖아. 이런 데서 전화하게 되면 그 오는 폴리스 있잖아요. 그 폴리스하고 이제 멘탈 헬스 팀하고 이렇게 조인트해서 오는 거거든요. 한데 기본적으로는 911 전화해서 스마트 팀이나 매 팀 보내주세요 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에 맞는 폴리스 디파트먼트 연락이 가서 이 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LA는 대부분 스마트 팀이고 그다음에 LA 이외의 지역은 매 팀, 다시 말해서 LA 셰리프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는 제가 항상 그러니까 보통 전화했을 때 오는 폴리스가 담당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스마트 팀인지 매 팀인지 구분이 될 겁니다. 네.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또 모시기 힘든 분이라 그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의 멤버가 자살을 했을 경우에 정신건강국에서 나와서 멤버들을 위한 디브리핑, 사후 지원 같은 것을 해주시는지요? 그렇다면 그럼요. 어디에 연락을 합니까? 액세스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액세스에 전화하셔서 저희가 뭐 이런 단체가 있고 멤버가 있는데 우리 멤버 중에 누가 자살을 해서 우리가 디브리핑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액세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에리아 1, 2, 3, 4, 5, 6, 8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PMRT에 연락을 해서 그 PMRT에서 팀이 나가서 디브리핑을 도와드립니다. 네. 어떤 분이 말씀하시네요. 좀 전 말씀 중에 매트나 스마트 팀을 통해 경찰국에서 환자를 기다리게 하거나 어세스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어세스먼은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내 팀은 아까 말씀드린 내 팀이나 스마트 팀은 경찰 플러스 클리니컬 컴포넌트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한 스테이션마다 한두 팀이 있는데 얘네들이 밖에 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케이스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전화해서 내 팀이나 스마트 팀을 찾으면 이 사람들 올 수가 없잖아요. 보통 한 번 나가면 3-4시간 걸리거든요. 따라서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이런 팀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경찰이 와서 상황을 미리 어세스를 하는 거죠. 어세스를 하고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 심각한 멘탈 프로블럼이 있다고 하면은 뭐 그 지역에서 그 자리에서 홀드하고 기다리던가 아니면 얘네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서 내 팀이나 스마트 팀이 어베러블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얘네들이 오면 이제 얘네들이 이벨루션 하는 거죠. 네. 그런 프로세스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딥테피드 홀드, 3일 3데이즈 홀드는 경찰도 쓸 수가 있어요. 경찰도 그걸 써서 병원에다가 지불을 쓸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본인의 전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LA 카운티,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거의 경찰들이 그걸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아까 말씀드린 WC, CTM50 홀드, 3D 홀드를 걔네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들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쓰면 거기서 바로 제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갑니다. 뭐 가까운 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LA 지역에는 LPS 병원이 Y 메모리얼하고 LACUS 이런 병원으로 바로 데려가죠. 아니면 가까운 로컬 ER에 데려다 놓으면 저희가 ER로 가서 다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혹시 약물 사용이 과다한 경우 이것을 자해 행위라고 생각해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근데 물어보죠. 약물을 왜 했냐고. 그러면 죽으려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이유가 되지만 꼭 재미로 했다 혹은 보통 영어로 레크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약물 그 자체만으로 병원에 보낼 수는 없어요. 네. 저에게 그런 권한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due to mental illness,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suicide, homicide ideation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죽으려고 하는 수단이 약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충분한 크라이테리아가 되지만 약물 그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병원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OT 프로그램 있잖아요. Assist Outpatient Treatment 프로그램도 환자가 약물이 있으면 약물 중독이면은 케이스를 드랍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를 데리고 카운티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약물 양성이 나오면 아마 케이스를 드랍합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정신과 강제 입원의 병상이 부족한 사태라든지 아니면 면회가 힘들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네, 면회는 힘들어요. 지금 원래는 이제 각 병원마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루에 2번 정도 정해 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코비드-19 때문에 없어졌고, 병상도 이제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온도를 재서 체온을 재서 체온이 몇 도인지를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저희가 뭐 메디컬 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병원에 못 보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 병원 중에 그 종합병원 있잖아요. 사익 병원과 일반 메디컬 병원이 같이 있는 병원들을 섭외를 합니다. 여기서는 뭐 와인 메모리얼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카운티 병원이죠. LSUS나 하버드 UCLA 뭐 이런 카운티 병원이고 아니면 실버레이크 같은데 다운타운 메디컬 센터 같은데 사익 유닛과 메디컬 유닛이 같이 있는 데를 섭외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일단 메디컬이 클리어하고 사익 유닛으로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